이제 정책도 이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 확정이 되자마자 광화문 11시에 광화문에 나가서 11시 반쯤인가 광화문 나가서 했던 얘기도 통합과 정의 원칙, 국민 이 얘기만 했단 말이에요. 적폐청산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다만 정의와 원칙이라는 데 좀 숨어 있었고 그리고 역시 취임사에서도 적폐청산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오로지 재벌개혁 없었던 얘기죠. 그 한마디만 좀 도드라지게 보였는데 지금 소리 소문 없이 개혁은 해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국정교과서 폐기. 근데 우상호 원내대표가 제일 멋있는 말을 했어요. 그거 보셨나요? 국정교과서 전면 폐기 반대한다. SNS 글을 썼어요. 저 그건 보지는 못했습니다. 뭐라고 썼냐면요. 국정교과서 전면 폐기를 반대한다. 국정교과서를 그토록 원했던 박 전 대통령에게 헌정본 한 권 드리고 나머지를 폐기하자. 위트 있어요? 국정교과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태시켜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국정교과서를 통용을 한다 하더라도 그걸 선택할 학교가 거의 없을 겁니다. 지금도 없듯이. 왜냐하면 그 교과서의 내용 자체가 다른 대구에 한 학교 그것도 뭐 한다 해서 지금 정확하게 어디 학교 있었죠? 경산에 있는 무슨 중학교였습니다. 무슨 고등학교였는데 학부모들도 뭐 반대하고 이렇게 해서 뭐 한다 안 한다 이런 과정까지 있었는데 실제 시장에서 교육 시장에서 그게 퇴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뭐 개혁이라기보다는 비정상을 그냥 정상화하는 거죠. 국정교과서라는 것 자체가 어디 뭐 아주 독재적인 공산국가 한두 군데서나 할 수 있는 국가 일이지 지금 같은 이런 자유민주주의국가 세상에 그런 교과서를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국정교과서는 저는 뭐 어떤 측면에서는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제 국정과 민간 교과서를 다 공존하게 하고 선택하게 해서 자연적으로 도태된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문제인데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면 그 역사를 기술할 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정통사학의 줄기, 뼈대, 골간 그것을 국가가 만든다라는 것이 종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획일성의 문제로만 바라볼 것이냐. 그래서 무조건 다양성만 추구해야 되느냐. 그래서 일정 부분 정부가 그런 역사적인 그 과제에 있어서 역사의 해석이나 어떤 뭐 기록에 있어서 중심을 가지고 기록하고 남길 수 있는 부분 그거를 완전히 터부시해야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전제가 있죠. 매우 객관적으로 팩트 위주로 기술된다는 전제가 있을 때는 그게 가능하신 말씀인데 왠가하면 이번에 박근혜 전 정권에서 그 국정교과서 만들겠다는 것은 완전히 집필전에서 벌써 드러나듯이 무슨 의도로 하는가 하면 정치적 의도였다고. 아버지와 그 역사를 미화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의 국정교과서라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거야말로 역사 왜곡이거든요. 또 이제 님을 위한 행진곡 재창.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그 5.18 광주항쟁, 이걸 기념식이라고 얘기하나요? 뭐라고 얘기하나요? 추모식이라고 얘기하나요? 기념식이라고 부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항쟁이니까 기념식. 4.16은 기억식. 네, 그렇습니다. 이거 말 잘못하면 큰일 나요. 예를 들어 무슨 사고가 났는데 그걸 기념식이라고 무심코 표현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건 다 기념식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는 기념식. 학살을 기념한 게 아니고. 그때 님을 위한 행진곡 이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이명박 시절엔 부르지 않았나요? 님을 위한 행진곡 어떻게 됐었나요? 그때는? 글쎄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부르지 않았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국정홍보처에서 문제 제기하고 뭐 계속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 이게 어쨌든 근 한 10년 만에 다시 공식적으로 재창을 하는 이런 상황이 오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좀 반대하죠, 거기. 그 질문을 꼭 저한테. 님을 위한 행진곡을 아시나요?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저도 뭐 마찬가지로 그 90년대 중반에 대학에 들어가서 학생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뭐 저도 한 청년 뭐 출범식 저 대의원대회 다 전국을 다니면서 다녔죠. 그러고 조선일보를 들어가셨네요. 근데 그건 뭐 그렇게 연관짓는 건 웃자고 하는 겁니다. 일단 이걸 이제 부르자라고 하는 것은 시대 변화를 이제 온전히 체감할 수 있는 새 정부가 들어와서 시대 변화를 온전히 체감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다만 제가 아까 이제 일부에 말씀드렸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 유권자들 중에
또 상당수는 과연 정부 초기에 이 노래를 부르다 말 것이냐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중차대하게 논쟁을 벌여야 되냐? 뭐 이런 류의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분명히 상당수 있을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정부 초기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5월 7일 날 광주에서 지지를 호소하면서 이런 약속을 했어요. 대통령 자격으로 5.18 기념식에 참석해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겠다. 약속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있겠고요. 그 약속을 지킨다는, 뭐 후보 시절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도 당연히 있지만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적인 인식인 것 같습니다. 5.18에 관련된 역사적 그 중요성, 그리고 유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그리고 아픔을 보듬는다는 차원에서 분명히 재창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일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재창이든 합창이든 노래 부르는 거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일을 실제로 겪은 그 지역의 사람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그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인식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국가 측면에서 보조를 하겠다라는 거를 그 내세운 것 같고요. 이 전 정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박승춘 보훈처장이지 않습니까? 예. 보조를 맞춰가지고 국민을 너무 화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문재인 대통령도 알고 계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경질에 가까운 인사조치를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모르지만 명확한 것 같습니다. 국민하고 대통령은 다른 사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는 일은 국민이 원하는 것과 거의 일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소위 뭐 SNS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3일 동안 왜 이렇게 속이 시원하냐.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확히 국민이 원하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저 하늘에서 온 게 아니잖아요. 우주의 기운을 받아서 온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게 무슨 오락게임에서 도시건설하는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이 원하는 걸 해줘야지 그거를 표로 뽑은 겁니다. 예, 대통령이 뭐 하드캐리도 아니고. 그렇죠. 뽑아줘서 다른 일을 할 거면 그거는 대의민주주의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다른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려는데 무슨 게임 얘기가 나온가 흥분했어요. 자, 박형철 전 부장검사. 이게 원래 허성무 비서관한테 가려웠더니 순서가 딱 여기서 딱 머무르네요. 박형철 이분이 누구였었죠? 최동욱. 예. 그다음 윤석열 밑에서 그때 당시에 국정원 대선 댓글 개입. 네. 그거 수사하다가 옷을 벗은 부장검사죠. 그렇죠. 엄청나게 검찰 조직에 그리고 정권의 희생양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윤석열 그 부장검사 같은 경우는 한직으로 이렇게 계속 돌려서 검찰이 어떻게 보면 항복을 받아내고 싶어 했습니다. 나가라고. 너는 여기 있어도 우리 조직은 당신을 조직의 일원으로 받아주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꿋꿋이 그 한직에 가서도 오히려 더 일을 열심히 해버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 그랬는데 박형철 부장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많이 힘드셨나 봅니다. 그게 이제 뭐 의제의 문제가 아니라 더 이상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검찰의 조직에 회의감을 느껴졌는지 모르시겠지만 옷을 벗으셨거든요. 지금은 이제는 그 검찰의 개혁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부분, 그러니까 관련된 수단으로서 이제 돌아왔기 때문에 검찰이 되게 긴장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반부패 비서관. 그렇죠. 이름도 그렇고 이 박형철 부장이 검찰의 정치 지향성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아하. 이 부분을 도려낼 수 있는 그 문제점을 정확히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찰 측에서는 저승사자처럼 아마 무서울 겁니다. 그리고 또 반부패 비서관이 허성무 비서관님. 네네. 반부패 비서관이 신설됐어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그 부패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칼을 대겠다. 그런 예. 의사죠.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만 해도 반부패 관련해서 청렴도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계속 청렴도가 개선된 가다가 이것이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청렴도가 떨어지고 부패 지수가 높아지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와서는 뭐 이렇게 절정에 오를 만큼 많이 이런 나빠진 현상이 있었는데 예. 이 부분을 뭐 이제 다시 원위치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이렇게 반부패 비서관 자체를 낸다는 것 자체가 예. 그런 거고 이거는 뭐 결국 공직사회에 대해서 사정의 칼날을 분명히 하겠다. 예. 공무원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만 하라. 그리고 지금 그 반부패 비서관과 동시에 조국 민정수석이 내놓은 첫 번째 아젠다가 정인의 문건에 대한 재수사. 그렇습니다. 그다음 세월호 조사 방해에 대한 재수사. 우병우와 검찰, 우병우 사단에 대한 조사. 이 세 가지 과제를 던졌거든요. 이제 검찰 개혁이 그래서 저는 좀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개혁은 진행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막 한다고 그냥 소란 떨면서 아무것도 못하지 말고 이거는 그냥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검찰 개혁은 참여정부 때 뭐 하려다가 실패를 했죠. 예. 그 실패의 핵심은 그땐 너무 시끄러웠어요.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뭐 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극렬하게 저항하면 자연히 시끄러워지는데 왜 평검사와의 대화를 했어요? 그건 이제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이제 뭐 강금실 장관을 했을 때 그 불만들을 예. 대화를 통해서 해소하려고 했던 건데 거기에 대한 평가는 뭐 많이 있으니까 뭐 더 말씀 안 드려도 되겠지만은 그때 결국 그 평검사의 대화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법이 통과 안 되니까 실패하는 거죠. 그럼 국회에서는 왜 법이 통과 안 되느냐? 검찰 출신의 국회의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이 국회 법사위에 다 또 포진을 하고 있어요. 예. 이들이 친정인 검찰의 로비에 다 넘어가죠. 또 예. 오히려 자기들이 먼저 나서서 방어하고.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이 통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선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지금은 국민 여론이 워낙 높게 올라와 있고 우병우 수석의 국정농단 방조의 모습을 보면서 반드시 개혁해야 되겠다는 여론의 힘으로라도 이것은 이번에는 꼭 성공할 것이라 그렇게 봅니다. 예. 민정수석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요하죠. 노무현 정부 청와대의 초대 민정수석이 예. 문재인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뭐 이제 민주당 정부라고 해야겠죠. 민주당 정부 초대 예. 민정수석이 조국 교수가 됐다는 건 굉장히 좀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예. 네. 대통령으로 키우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이제 그랬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냥 드라이하게 팩트만 말씀드리는데. 예. 저는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개혁은 내가 개혁해야지라고 해서 그건 밀어붙이면 못합니다. 잘 안 됩니다. 절대 못합니다. 발표로 숨기고 있어야죠. 그럼요. 신압으로 이게 어느새 개혁이 됐네 하는 식의 개혁이야말로 사실 굉장히 정석의 개혁일 텐데. 예, 그래서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어요. 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이 조직 개편의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시죠. 정무적인 업무는 임종석 비서실장 체제에서 처리한다.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중시해왔던 정책적인 일자리 그리고 어떤 경제 문제, 경제 활성화 문제 이런 것들은 정책실장 체제에서 이끌고 가겠다. 정책실장이 지금 임명이 됐나요? 아직 임명이 안 됐습니다. 아하. 거론되는 분들은 계신데요. 예? 거론되는 분들은 계시지만 예, 아직 임명 누가 안 됐습니다. 거론되고 있나요? 조윤재 교수님, 조윤재 네, 교수님. 그리고 예. 김강도,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외부에 계신 김동연 아주대 총장 같은 분들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네. 주로 이제 진짜 정책을 다루는 거고 네. 청와대가 일정 정도 정치적 판단을 해야 될 건 비서실장 체제로. 그러니까 정책실장과 비서실장이 거의 동등한 지위로 가 있나요? 그렇죠. 동등하게 움직이겠다는 오호. 거죠. 네. 근데 이제 다만 정책실장의 과거 사례를 보면 교수 출신 분들이 왕왕 임명이 됐었는데 이번 정부 초기에는 관료 출신이 맡는 것이 훨씬 이 정책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예. 좋지 않을까 하는 전망은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림이 나오는데 저걸 보고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림 보시면 비서실장 산하에 지금 시스템을 정비를 해서 지난번 정부 때는 수석이 10명이었는데 지금 이번에는 수석을 8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비서실장 산하에 정무, 민정, 사회혁신, 국민소통, 인사, 수석을 두고 정책실장 밑에 일자리, 경제, 사회 수석을 두기로 된 겁니다. 아하. 그리고 나머지 경제보좌관, 과학기술보좌관을 비서관급이지만 보좌관을 둘을 두는 걸로 해서 이 청와대 체제를 개편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외교안보는 빠졌네요. 지금 외교안보실 다른 데로 갔나요? 안보실장 산하로 갔습니다. 아하. 그럼 3실장 체제가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비서실장, 정책실장, 그다음에 안보실장이 되죠. 안보실장. 네네. 안보실장은 그림이 없나 보죠? 예. 안보실은 이제 안보실장 산하에 차장 2분을 두고 그 밑에 저기 나오네요. 네네. 청와대 국가안보실. 그러니까 아까 그 비서실장은 정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렇죠. 네. 정책실장은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내세웠던 공약을 주로 다루는 그렇죠. 네. 그 문제를 정책적인 문제를 다루고 지금 국가안보실은 외교, 안보, 통일 뭐 이제 이런 걸 다루겠죠? 주로 이제 외교 안보 쪽에 치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통일은 이제 그렇게 통일부 장관이 또 따로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계시지만은 저기 있는 통일부에서 비서관이 파견 나올 겁니다 아마. 그렇죠. 밑에 비서실이 있거든요. NSC 사무처장이 있으니까 네네. NSC 같은 경우는 통일부하고 긴밀하게 연관이 그렇습니다. 되잖아요. 예. 국가안전위원회 저기가 국가안보위원회인가요? 예, 국가
NSC에는 뭐 이제 뭐 통일부에서 예. 또 그다음에 국방부에서 내셔널 시큐리티 커미티인데 그걸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 번역을 정확하게 예? 국가안보위원회. 국가안보위원회. 예. 저는 뭐 국정은 다 들어옵니다. 회의라고 합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네, 그렇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국가안보실장 1차 저게 좀 의미 있게 갔네요. 지금 이번에 보면은. 그리고 국가안보실장 산하에 국가위기관리센터. 저게 이제 그 안전 문제도 좀 다룰 것이고요. 네네. 1차장, 2차장 나눠서 아직 1차장, 2차장의 역할은 정확하게 드러나진 않았죠. 자, 1차장 산하에는 예. 안보전략, 국방개혁, 평화군비통제 비서관을 두고요. 2차장 산하에 이제 외교정책, 통일정책, 정보융합, 사이버 안보 비서관을 두는 걸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1차장이 국방안보, 2차장이 외교통일, 이렇게 좀 크게 나눠질 수 1차장이 있- 네. 국가안보. 네네. 그 다음에 2차장이 외교, 통일. 통일. 네. 좀 짜임새가 어떤가요? 그 어성모 비서관님 저거 보면서 청와대 경험이 많으시니까. 참여정부 때하고 유사한 체제로 지금 변화가 온 거죠. 음. 그래서 아까 정책실 산하에 보면은 일자리 일자리 경제 사회 이렇게 있죠. 일자리 수석이 생겼지 않습니까? 예. 일자리 수석이 과거 참여정부에서는 혁신 수석이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정부 혁신, 사회 혁신이 가장 예.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 혁신을 중심으로 해서 혁신 수석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니까 정책실에 일자리 수석을 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좀 전에 그 앞에 그림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비서실장 산하에 국민소통 비서관 수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저게 이제 과거에는 이제 홍보수석이죠. 국민소통. 홍보수석인데 이게 이번께 훨씬 더 난데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국민소통으로 시대의 변화에 맞게 예. 이름을 바꾼 거고요. 그래서 이제 대체로 전반적인 과정은 보면은 참여정부 때하고 청와대 조직이 거의 비슷하게 다시 돌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사수석도 전 정부에서는 없지 않았었나요? 예, 원래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인사수석을 없애버렸죠. 그랬다가 뭐 인사비서관 특보 이래 하다가 다시 인사수석으로 이게 부활이 된 겁니다. 예. 그렇게 됐고, 이제 인사수석이 만들어진 것도 참여정부 때 처음입니다. 예. 저게 왠가 하면은 민정에서 그 추천과 검증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객관적인 인사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추천은 인사수석실에서 하고 검증은 민정수석실에서 분리를 시켰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된 건가요, 그러면? 네, 지금 그렇게 다시 된 거죠. 예. 아마 지난 정부 때 인사혁신비서관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네네. 저는 저 인사에서 추천해서 만약 청와대 들어간다고 누가 인사에서 추천해도 인사에서 추천하고 민정에서 검증을 하면 저는 못 들어갈 가능성이 높네요. 왜냐면 결점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고 안 받을 것 같아요. 결점이 없는 사람은 정말 그게 큰 결점입니다. 그럼요. 이거 좀 잘못 조사한 거 아닌가? 그리고 다시 하라고 그러고 그게 5년을 버티는 거죠. 원래 청정수 정유수라 그러나요? 예. 정유수에는 물고기가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능으로 던지고 다큐로 받으시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청와대 시스템을 정비를 개편을 했는데 지난 정부 때보다 사실 축소되거나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예, 김대현 예. 귀엽다. 네. 크크. 조선일보류 기자 중에 안미운 기자는 처음. 감사합니다. 네. 더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100원의 정보 이용료 그거 싸주세요, 계좌로. 100원의 정보 이용료.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근데 개편을 했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이 기존에 추구했던 어떤 작은 청와대는 아닙니다. 사실은 안보실 같은 경우는 지난 정부 때는 정원이 22명이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개편되는 걸로 보면 43명까지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비서실과 정책실 전체 총 인원은 한 450명쯤 되는데 그거는 줄지 않고 그대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를 개편함에 있어서 조금 기구를 좀 축소할 걸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인원과 조직이 조금 더 확대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근데 이제 그걸 또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국가가 워낙 위기니까. 그렇습니다. 청와대가 일이 좀 많아지면서 어쨌든 빨리 이것을 좀 정상적으로 돌려놓고 그 다음에는 일이 각 부처별로 돌아가면 그때 뭐 좀 축소시켜도 되니까. 네네. 예. 저는 이제 지금 개편안을 누가 짰는지가 좀 궁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짜임새 있게 잘 짰다는 평을 그러니까 받고 제가 있습니다. 봐도. 네네. 제가 왜냐하면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는 운동을 기념식. 학사를 기념한 게 아니고. 그때 님을 위한 행진곡 이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이명박 시절엔 부르지 않았나요? 님을 위한 행진곡 어떻게 됐었나요? 그때는? 글쎄,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부르지 않았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국정홍보처에서 문제 제기하고 뭐 계속 그랬었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어쨌든 근 한 10년 만에 다시
공식적으로 제창을 하는 이런 상황이 오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좀 반대하죠, 거기. 그 질문을 꼭 저한테. 아니, 님을 위한 행진곡을 아시나요?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저도 뭐 마찬가지로 그 90년대 중반에 대학에 들어가서 학생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저도 한청년 출범식 저 대의원대회 다 전국을 다니면서 다녔죠. 그러고 조선인들 들어가셨네요. 근데 그건 그렇게 연관짓는 거는 웃자고 하는 겁니다. 일단 이걸 이제 부르자라고 하는 것은 시대 변화를 이제 온전히 체감할 수 있는 새 정부가 들어와서 시대 변화를 온전히 체감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다만 제가 아까 이제 일부에 말씀드렸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 유권자들 중에 또 상당수는 과연 정부 초기에 이 노래를 부르다 말 것이냐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중차대하게 논쟁을 벌여야 되냐? 이런 류의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분명히 상당수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정부 초기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5월 7일 날 광주에서 지지를 호소하면서 이런 약속을 했어요. 대통령 자격으로 5.18 기념식에 참석해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겠다. 약속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있겠고요. 그 약속을 지킨다는 후보 시절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도 당연히 있지만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적인 인식인 것 같습니다. 5.18에 관련된 역사적 그 중요성 그리고 유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그리고 아픔을 보듬는다는 차원에서 분명히 재창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일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재창이든 합창이든 노래 부르는 건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일을 실제로 겪은 그 지역의 사람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그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인식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국가 측면에서 보조를 하겠다라는 거를 내세운 것 같고요. 이 전 정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박승춘 보훈처장이지 않습니까? 보조를 맞춰가지고 국민을 너무 화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문재인 대통령도 알고 계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경질에 가까운 인사조치를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모르지만 명확한 것 같습니다. 국민하고 대통령은 다른 사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는 일은 국민이 원하는 것과 거의 일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SNS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3일 동안 왜 이렇게 속이 시원하냐.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확히 국민이 원하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저 하늘에서 온 게 아니잖아요. 우주의 기운을 받아서 온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게 무슨 오락게임에서 도시건설하는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이 원하는 걸 해줘야지 그거를 표로 뽑은 겁니다. 대통령이 하드캐리도 아니고. 그렇죠. 뽑아줘서 다른 일을 할 거면 그거는 대의민주주의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다른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려는데 무슨 게임 얘기가 나온가 흥분했어요. 자, 박형철 전 부장검사. 이게 원래 허성무 비서관한테 갈려왔더니 순서가 여기서 딱 머무르네요. 박형철, 이분이 누구였었죠? 최동욱. 그 다음에 윤석열 밑에. 그런 교과서를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국정교과서는 저는 어떤 측면에서는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제 국정과 민간 교과서를 다 공존하게 하고 선택하게 해서 자연적으로 도태된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문제인데,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역사를 기술할 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정통사학의 줄기, 뼈대, 골간 그것을 국가가 만든다라는 것이 종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획일성의 문제로만 바라볼 것이냐. 그래서 무조건 다양성만 추구해야 되느냐. 그래서 일정 부분 정부가 그런 역사적인 과제에 있어서 역사의 해석이나 어떤 기록에 있어서 중심을 가지고 기록하고 남길 수 있는 부분 그거를 완전히 터부시해야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전제가 있죠. 매우 객관적으로 팩트 위주로 기술된다는 전제가 있을 때는 그게 가능하신 말씀인데 왠가 하면 이번에 박근혜 전 정권에서 국정교과서 만들겠다는 것은 완전히 집필전에서 벌써 드러나듯이 무슨 의도로 하는가 하면 정치적 의도였다고. 아버지와 그 역사를 미화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의 국정교과서라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거야말로 역사 왜곡이거든요. 또 이제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5.18 광주항쟁, 이건 기념식이라고 얘기하나요? 뭐라고 얘기하나요? 추모식이라고 얘기하나요? 기념식이라고 부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항쟁이니까 기념식. 4.16은 기억식.
네, 그렇습니다. 이거 말 잘못하면 큰일 나요. 예를 들고 무슨 사고가 났는데 그걸 기념식이라고 무심코 표현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건 다 기념식이 맞습니다. 이제 정책도 이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 확정이 되자마자 광화문 11시에 광화문에 나가서 11시 반쯤인가 광화문 나가서 했던 얘기도 통합과 정의 원칙, 국민 이 얘기만 했단 말이에요. 적폐청산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다만 정의와 원칙이라는 데 좀 숨어 있었고 그리고 역시 취임사에서도 적폐청산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오로지 재벌개혁 없었던 얘기죠. 그 한마디만 좀 도드라지게 보였는데 지금 소리 소문 없이 개혁은 해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국정교과서 폐기. 근데 우상호 원내대표가 제일 멋있는 말을 했어요. 그거 보셨나요? 국정교과서 전면 폐기 반대한다. SNS 글을 썼어요. 저 그건 보지는 못했습니다. 뭐라고 썼냐면요. 국정교과서 전면 폐기를 반대한다. 국정교과서를 그토록 원했던 박 전 대통령에게 헌정본 한 권 드리고 나머지를 폐기하자. 위트 있어요? 국정교과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태시켜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국정교과서를 통용을 한다 하더라도 그걸 선택할 학교가 거의 없을 겁니다. 지금도 없듯이. 왜냐하면 그 교과서의 내용 자체가 다른 대구에 한 학교 그것도 뭐 한다 해서 지금 정확하게 어디 학교 있었죠? 경산에 있는 무슨 중학교였습니다. 무슨 고등학교인데 학부모들도 뭐 반대하고 이렇게 해서 뭐 한다 안 한다 이런 과정까지 있었는데 실제 시장에서 교육 시장에서 그게 퇴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뭐 개혁이라기보다는 비정상을 그냥 정상화하는 거죠. 국정교과서라는 것 자체가 어디 뭐 아주 독재적인 공산국가 한두 군데에서는 할 수 있는 국가 일이지 지금 같은 이런 자유민주주의국가 세상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국정원 대선 댓글 개입 그거 수사하다가 옷을 벗은 부장검사죠. 그렇죠. 엄청나게 검찰 조직에 그리고 정권의 희생양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윤석열 그 부장검사 같은 경우는 한직으로 이렇게 계속 돌려서 검찰이 어떻게 보면 항복을 받아내고 싶어 했습니다. 나가라고. 너는 여기 있어도 우리 조직은 당신을 조직의 일원으로 받아주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꿋꿋이 그 한직에 가서도 오히려 더 일을 열심히 해버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랬는데 박형철 부장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많이 힘드셨나 봅니다. 그게 이제 뭐 의제의 문제가 아니라 더 이상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검찰의 조직에 회의감을 느껴졌는지 모르시겠지만 옷을 벗으셨거든요. 지금은 이제는 그 검찰의 개혁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부분, 그러니까 관련된 수단으로서 이제 돌아왔기 때문에 검찰이 되게 긴장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반부패 비서관. 그렇죠. 이름도 그렇고 이 박형철 부장이 검찰의 정치 지향성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을 도려낼 수 있는 그 문제점을 정확히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찰 측에서는 저승사자처럼 아마 무서울 겁니다. 그리고 또 반부패 비서관이 허성무 비서관님. 네네. 반부패 비서관이 신설됐어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그 부패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칼을 대겠다. 그런 의사죠. 이제 뭐 그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만 해도 반부패 관련해서 청렴도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계속 청렴도가 개선돼 가다가 이것이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청렴도가 떨어지고 부패 지수가 높아지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와서는 뭐 이렇게 절정에 오를 만큼 많이 이런 나빠진 현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뭐 이제 다시 원위치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이렇게 반부패 비서관 자체를 낸다는 것 자체가 그런 거고 이거는 뭐 결국 공직사회